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진화를 하고 호모 에렉투스가 되었다가 네안데르탈인이 되었다가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는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개는 종류가 많습니다. 시바견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근데 왜 인간은 단일종일까요? 호모 사피엔스가 현재 북유럽 지역 쪽이라든지 아라비아 반도에 상륙했을 당시에 대부분 그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인류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추위도 잘 견디고 근육도 좋았는데 어떻게 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멸종시키고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네, 안녕하세요. 허트독입니다. 어쩌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고 2025년이네요.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번에 신작을 냈는데 넥서스라고, 그 책을 읽기 전에 복습도 하는 겸 책을 한번 더 읽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피엔스에서 이 유발 하라리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지를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슬며시 힌트를 조금 줬었죠. 그리고 그 다음 책 호모데우스에서 사피엔스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변할지, 인류가 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새로운 인종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작 넥서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쪽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보고 예상해보는 것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넥서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피엔스를 복습 겸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이번 영상도 내용이 길 것 같은데요. PPT가 100장이 넘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긴 하죠. 천천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목차부터 한번 보시죠. 이 책의 내용이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가 어떻게 지구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위치할 수 있었는가를 해설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이유를 저자는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지혁명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농업혁명입니다. 세 번째가 과학혁명인데요. 그 중간에 인류를 통합시킨 힘,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대규모 협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 세 가지 혁명이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지혁명 먼저 보겠습니다. 인지혁명. 자, 먼저 무엇이 우리 사피엔스를 먹이 사슬의 최고층으로 올렸을까요? 직립보행을 하면은 우리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덕분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이 사슬의 최고층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혹은 사회성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니면 불의 사용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고요. 뇌의 크기를 꼽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추어서 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크게 유리했다. 그래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이런 특성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200만 년 동안 이런 특성을 지녔음에도 계속 사바나의 주변부에서 맹수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100만 년 전에 인간의 뇌가 크고 날카로운 도구가 있었음에도 큰 사냥감들을 잡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다른 육식동물들이 남긴 썩은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먹이사슬이 정점을 올라선 것은 불과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진화를 하고 호모 에렉투스가 되었다가 네안데르탈인이 되었다가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는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개는 종류가 많습니다. 시바견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허스키도 있고 말티즈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죠. 고양이도 그렇죠. 근데 왜 인간은 단일종일까요? 2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는 지구에는 다양한 인간종이 살았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네안데르탈인,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보면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인종들은 하나둘씩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떠나고 그 뒤에는 네안데르탈인이 또 아프리카 대륙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죠. 호모 사피엔스가 현재 북유럽
지역 쪽이라든지 아라비아 반도에 상륙했을 당시에 대부분 그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인류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는 것이 겹쳤었죠.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토착 인류가 항상 멸종을 했습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그들과 공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경쟁을 해서 이겼고 심지어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진이 네안데르탈인 복원도 사진인데요. 우리가 크게 다르지도 않고 심지어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추위도 잘 견디고 근육도 좋았는데 어떻게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멸종시키고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특별한 언어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언어의 출현, 이 시점이 바로 인지혁명의 시점이죠. 언어혁명이라는 것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무엇이 이것을 촉발시켰는지는 잘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언어를 발전시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이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도 의사소통 수단이 있었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뭐가 특별했냐는 거죠. 우리 언어는 뭐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 달랐던 점은 뒷담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담화는 나쁜 것으로 좋지 않은 행동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류의 생존 과정에 있어서 뒷담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의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겠죠. 또 좋은 점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지 유리할 거고요. 그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생존에 유리해졌겠죠. 이 뒷담화가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이는 저 강을 지나면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정보 전달이죠. 그리고 저 언덕 뒤에는 무서운 맹수가 살고 있다. 이런 것도 정보 전달의 하나겠죠. 이런 정보 전달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책의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인류는 지구를 정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 사진은 호모 에렉투스를 복원해본 예상도 사진인데요.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석기 제작 능력이 도구 제작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능력은 무려 200만 년간 지속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 200만 년 동안 아무 혁명도 없었고 다음 진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들은 죽어야지 진화가 일어나죠.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호모 에렉투스들은 그냥 200만 년 동안 이 석기 제작만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대조적으로 이 사피엔스라는 종족은 이 행태를 계속 신속하게 바꾸고 새로운 행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죠. 유전자나 환경의 변화가 없이도 말이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환경의 변화나 유전자의 변화가 없이도 미래 세대에 어떤 것을 새로운 형태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정보 전달 능력 덕분이죠. 예를 들어서 보통 동물이 물속에 있는 생선을 잡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는 어떤 사냥감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몇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생겨야 되고 물 안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는 폐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의 진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진화를 위한 제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런 진화는 이루어지지조차 않죠. 근데 우리는 이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화 없이도 바로 다음 세대로 그 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모 사피엔스가 뗏목을 만들고 그물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칩시다. 정보 전달 능력이 없다면 이것을 후대로 전해주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 정보 전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로 전해줄 수 있었고 진화의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먹이사슬의 최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언어가 다른 점은 바로 호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 전달, 이 뒷담화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의 무리를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만 그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뒷담화만으로는 우리가 150명 이상의 무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200명, 300명이 되면은 뒷담화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상의 인류를 집단으로 뭉쳐서 협력시키기 위해서는 이 호구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호구를 말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가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진 거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약 32,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조각품입니다. 독일의 슈타델 동굴에서 나온 조각품인데요. 머리는 사자고 몸통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은 없죠. 인류의 조상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호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종교에 관련된 그런 물품으로 보이죠. 호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봤을 때 그것이 우리를 더 많은 대규모 단위로 뭉칠 수 있게 연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사자신의 후손이야.
이런 이야기를 네안데르탈인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은 실제 할까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뿐이죠. 허구를.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 공동체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고 같은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뭉칠 수 있죠. 그리고 이 종교 같은 것도 사실은 허구입니다. 종교로 인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두 가톨릭 신자들이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신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법인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 법인 이런 것들도 사실은 허구입니다. 만들어낸 가상의 단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법인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그 법인에서 우리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죠. 여기 이 자동차는 푸조의 자동차인데요. 푸조의 마크를 보면은 머리가 사자고 몸통은 왠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 스타테르의 동굴에서 나온 어떤 그런 조각 작품과 비슷해 보이죠. 인류가 이때 처음으로 허구를 믿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직도 그런 허구를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채 100년을 살지 못하죠. 고대에는 더 빨리 죽었겠죠. 근데 이 가톨릭 교리 혹은 법전 혹은 이 법인 같은 거는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우리는 이 허구들을 엮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DNA의 변화 없이도 상황에 맞게 빠르게 더 나은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 프랑스 시민들은 왕권과 신성함이라는 어떤 그런 신화를 믿다가 하룻밤 사이에 새 국민의 주권이 우선이라는 어떤 그런 신화로 돌아섰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DNA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믿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왕권을 믿다가 갑자기 주권이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10여 세기 동안 살아남은 것은 교황이 다음 교황으로 어떤 독신주의라든지 그런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신약과 가톨릭 교회법의 이야기를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적 진화를 이루는데 DNA가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진화를 이루는 데는 DNA가 필요합니다. 그런 진화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죠. 사피엔스는 언어 덕분에 기록을 남겨서 그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1900년대에 베를린에서 태어나던 사람이 100세까지 장수했다고 하면은 어렸을 때는 빌헬름 2세의 국가에서 보내고 성년기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그리고 나치 이후에 공산주의 동독에서 살다가 죽을 때는 민주주의 독일 시민이 되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DNA는 계속 똑같았는데 사는 환경이 5번이나 바뀐 거죠. DNA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언어가 특별한 점은 단순히 공통적으로 믿는 것을 만드는 허구를 만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300만 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100년 만에 5번이나 변한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뒷담화를 하는 능력,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과 허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합돼서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더 큰 규모의 단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것을 또 계속 바꿔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언어의 특별한 점입니다. 1대1 결투라면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를 아주 쉽게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맞붙는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해봤자 겨우 10명의 단체를 이뤄서 생활했던 데 비해서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150명, 2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모여서 단체를 이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맘모스 같은 엄청난 큰 동물도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먹이 경쟁에서도 사피엔스가 더 유리했을 거라는 거죠. 부족사회, 신앙, 왕정, 제국, 자본, 공산, 민주, 인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했습니다. 부족사회에서 신앙사회로, 신앙사회에서 왕정국가로, 왕정에서 제국주의로, 제국주의 이후에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로 보편적으로 믿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갔죠. 이런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저자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등장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했으며 그 멈출 수 없는 문화의 흐름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점이었다. 인지혁명 이전에 모든 인간종의 행위는 생물학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인지혁명 이전에는 뭔가 바뀌기 위해서는 DNA의 생물학적 변화가 필요했지만 이제 인간은 DNA의 변화 없이도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렵 채집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잠깐 생각해보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년 전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프랑스 남부의 어떤 동굴에서 찍힌 인간의 손토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이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 전에 어떤 누군가 남긴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도장을 남겼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궁금증이 들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수렵체질 기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농업혁명이 인류를 많이 바꾸긴 했지만 우리 종은 존속 기간의 대부분을 거의 수렵체질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수렵체질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는 우리 종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식을 왜 할까요? 과식을 하는 이유 없이 이 수렵체질 기간의 버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렵체질 기간에 어떤 사피엔스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길을 가다가 과일이 많이 열린 나무를 발견했다고 해보죠.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과일을 따가서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따고 있는 와중에 어떤 다른 침팬지, 고릴라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럼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그 과일들을 다 따먹는 거죠. 과일들을 다 따먹고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폭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바로 그 시절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버릇이라는 거죠. DNA에 새겨진. 그리고 먹은 것을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종들이 살아남았겠죠. 살아남기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방을 잘 저장하는 선조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 벽화 역시 수렵체질 기간에 남겨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벽화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수렵체질민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사유재산이 있었는지, 핵가족이었는지, 일부 일처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른 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몸에는 그 시절에 남긴 어떤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모른다고 가정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자연에 저지른, 다른 종에 저지른 그런 잘못들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다음에는 우리 종 자신이 될 수도 있죠. 일부 환경론자들은 우리의 조상처럼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은 우리 조상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았습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 최초의 농업이 생기기 전에 훨씬 이전부터 수렵 채집 활동을 하던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행성의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어내 말할 줄 아는 사피엔스의 방랑하는 무리들은 동물계가 이제껏 만들어낸 것 중 가장 중요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피엔스가 엄청난 종들을 멸종시켰다는 그런 예인데요. 모를 갈 것도 없이 이미 우리 사피엔스는 우리의 형제들인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을 싹 다 멸종시키고 우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 대량 멸종이 발생을 했습니다. 호주에는 200kg가 넘는 캥거루, 그리고 엄청나게 큰 유대목의 사자, 유대목이라는 건 캥거루라든지 주머니가 있는 동물을 유대류라고 하죠. 사자같이 생긴 유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타조의 2배 크기가 되는 새, 5m가 넘는 도마뱀, 1.5톤의 원뱃, 원뱃이라고 하면 약간 설치류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호주에 살았는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호주에 상륙한 이후에 이런 종들이 다 멸종을 했습니다. 몸무게 50kg가 넘는 호주동물 24종 중에서 23혼종이 멸종을 했죠. 이보다 작은 것들도 대량으로 멸종을 했습니다. 북극의 매머드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죠. 호모사피엔스가 북미로 퍼져나가자 매머드들은 계속 위쪽으로 후퇴를 했지만 1만 년 정도가 지나자 아주 외딴 곳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단 한 마리의 매머드도 생존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북미 대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미 대륙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 있었던 곳인데 이 사피엔스가 도착한 지 2000년이 지나자 대부분이 멸종을 했습니다. 3천만 년 넘게 번성하던 검치고양이, 그리고 대형 땅나무늘보, 대형 사자, 대형 설치류, 매머드도 멸종을 했죠. 어떤 학자들은 이런 멸종이 호모사피엔스 때문이 아니라 기후 때문이라고 기후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뼈를 분석해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죽은 시기는 인류가 미대륙에 밀려오던 시기인 12,000년 전과 9,000년 전 사이였습니다. 마다가스카라는 곳이 있죠. 아프리카의 오른쪽에 섬이 위치한 이 섬인데요. 마다가스카라는 섬은 아주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섬으로 독특한 동물들이 지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바오바나무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죠. 가령 이 코끼리 새라는 것은 몸무게가 500kg이 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였습니다. 자이언트 여우원숭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장류였죠. 근데 이런 대형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과 함께 150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섬에 인간이 발을 디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죠. 정말로 이것들이
전부 호모사피엔스의 탓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검체호랑이 멤버들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다 멸종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 정보 전달 능력이라는 것 덕분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바다로 나가는 동물들,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 육지의 포유류가 바다로 나가서 진화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바다로 나가는 이런 포유류들, 바다표범, 바다소, 돌고래 이런 것들은 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진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 해변가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은 물갈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배를 만들어서 호주까지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아프로아시아, 예전에는 이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프로아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프로아시아에 있는 동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들을 봐왔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얼마나 위험한 종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와 같이 진화를 하면서 200만 년에 걸쳐서 이 아프로아시아의 대형 동물들은 인간이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 거죠. DNA를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그에 비해서 이 호주의 동물들, 어느 날 갑자기 이 호모사피엔스가 여기에 상륙을 한 겁니다. 이 호주의 동물들은, 호주의 대형 동물들은 이 호모사피엔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처음 본 동물이었기 때문에. 크기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겠죠. 게다가 DNA에는 얼마나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위험한 종인지 새겨져 있지 않았죠. 학습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어떤 종이 인간처럼 진화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호주로 진출하려면은 앞으로 아시아 대륙에서 물로 가는데 몇만 년이 걸렸을 것이고, 이 물에서 호주의 땅으로 다시 상륙하는데 몇만 년이 걸렸을 겁니다. 몇만 년 동안 어떤 동물들이 하나 둘씩 물 위로 올라왔겠죠. 그러면은 이 몇만 년에 걸쳐서 호주에 있는 동물들은 그 동물이 위험한지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지를 진화의 과정에서 DNA에 새겼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진화의 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호주나 이 북미 대륙의 생물체들 입장에서는 아주 재앙이었다는 거죠. 인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동물들을 보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위협을 동물들이 느끼지 못했죠.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이 코끼리 거북이라는 것, 이렇게 생긴 거죠. 코끼리 거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끼리 거북은 인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호주나 아메리카 대륙의 동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전에 말했다시피 기후 탓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범인은 우리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운동가들은 우리의 조상이 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았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오히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동식물들을 멸종시켰고 더 호전적이었고 더 위험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의 조상,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종을 멸종시켰는지를 안다면은, 오히려 그 사실을 안다면 지금 살아남아있는 종들을 보호하려는 의욕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좀 호모사피엔스의 피해를 덜 입은 대형 바다동물들에게 더 유효한 문제겠죠. 고래라든지 펭귄, 북극곰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렇게 인지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주 재밌지 않나요? 이 책의 감정을 이입해서 읽다 보면은 약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살인자가 기억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종들을 멸절시키고 많은 인간종들까지 멸종을 시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말이죠. 이 하라리의 문장이 어쩔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장들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정복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종들, 심지어 우리의 형제 종들까지도 멸종시켜가면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언어를 개발해서 인지혁명을 이뤘고, 그 인지혁명으로 인해서 갑자기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최상의 포식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불안해했고 더 잔인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바나의 초원의 사자 같은 경우에는 몇만 년에 걸쳐서 이 최상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바나 초원에 누워서 낮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너무 빨리 이 DNA에 우리가 최상의 포식자라는 그 정보가 새겨지기도 전에 최상의 포식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또 이 최상의 포식자 지위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걱정, 그런 불안이 있었고, 따라서 더 잔인해졌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생물체가 있으면은 다 멸종시켜버리는 거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행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최상의 포식자로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 감정 중에 불안이나 공격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빨리 최상의 포식자가 된 탓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지혁명의 과정을 봤고요. 자, 다음은 하라리가 말하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
바로 농업혁명입니다.